네, 시사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 돋보기 시간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노란봉투법 판결. 이게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6월 15일에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몇 주 전에 그 임금 피크제 소개할 때도 네.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그 라디오에서 판결 선고가 됐다는 뉴스를 듣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좀 되짚어 봤었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판결문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근데 대법원에서 보도 자료를 또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지금 소개하는 건데요. 네. 먼저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노동쟁의를 하는 경우에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 행위의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개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6월 15일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노동쟁의에 참석한 노동자 개인의 책임 범위는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법리를 밝혀서 이거를 언론에서 이제 노란봉투법 판례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하신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본인 그 하신다고도 하셨고 그 네. 노동부 차관이셨던가요? 바람직하지 않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네. 예. 예.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럼 모든 판결에서 노란봉투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민사와 형사를 나눠봐야 됩니다. 그 우리 현행법상 노동쟁의 행위는 주로 업무방해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업무방해. 예. 형사상 처벌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여러분 그 정당방위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 법은 조금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폭력 행위를 행사했다고 하면은 그 폭력 행위를 행사한 것 자체는 폭행에도 해당되고 형사적으로요. 네. 민사적으로 폭행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불법하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성립돼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네.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의 경우에는 불법하다라고 평가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노동쟁의 행위 같은 경우는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네. 정당행위로 봐서 노동자의 권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형법에 의해서도 정당행위로 보아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노동관계 및 노동쟁의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줄여서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조합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쟁의행위는 처벌하지 그 형법상 정당 행위로 봐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있거든요. 네. 쌍용차 파업 터졌을 때 네. 예. 물론 뭐 과잉 진압도 있었고 또 극한으로 내몰리기도 했었고 살기 위해서 파업을 하고 그 이후에 업무방해라기보다는 이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을 하라 해가지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액수에 그러니까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이번 지금 6월 15일 판례 같은 경우도 네. 자동차 회사 울산에 있는 자동차 회사의 비정규직 지회가 생산 라인을 점거하거든요. 노동쟁의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계속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쌍용 자동차 노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례였습니다. 2014년에 법원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보도를 듣고 한 그 어떤 시민분께서 네. 4만 7천 원을 기부하면서
근데 그걸 노란 봉투에 예. 넣었다면서요. 그러면은 10만 명이면 된다. 네. 해가지고 어떤 캠페인성으로 벌렸고 여기에 정치권이 화답한 것이죠. 네. 그때 이제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단지 그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노조원들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했던 그 노조원들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때 안 좋은 선택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 압박은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다른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는 사측에서 470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지금 이 사례도 27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있는 손해가 있는데 네. 그 중에 20억에 대해서 4명의 노조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노조의 쟁의 행위에 가담했던 참석했던 노조원들에 대해서 지나친 손해배상을 빌미로 실질적으로 노조의 행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정치권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통과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불법한 파업행위, 쟁의행위에 대해서 불법하지 않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위법하고 불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가담 경위, 실제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노조에서의 역할,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이 각각의 행위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보도 자료를 보면은 대법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네. 노동조합 행위는 근로 3권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노조의 쟁의 행위를 할 때는 보통 근로자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법적으로 그 노조의 동의를 거쳐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칩니다. 근데 이렇게 모두가 동의해가지고 쟁의에 참석했는데 쟁의 행위에 오라 그랬더니 안 갈 수 있느냐? 어떤 행위를 하자라고 했더니 일일이 그 참석했던 노조원 하나가 이 행위는 적법한가 위법한가 가려가면서 행동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실질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 3권은 형해화된다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본이 그러면 잠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네.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겪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도성장 시기에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은 했으나 근로 환경은 정말 엉망진창이었고 거기에서 또 희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피해를 보게 되는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예. 근데 이익을 본 쪽에서는 재투자가 안 이루어졌고 이익의 분배가 그렇게 공정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근데 지금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투쟁권을 보호해 준다고는 하지만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좀 회의감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노란봉투법 지금 개정안 자체에서는 일단 어쨌든 우리 현행 노조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봐도 파괴 행위, 폭력 행위에 대한 관용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파괴 행위, 폭력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꼭 적법, 그러니까 우리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쟁의 행위가 적법하려면 일단 목적 자체가 어떤 그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대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네네. 그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뭐 정권 퇴진 운동 이런 거는 이 목적 내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당의 노동자,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근로 관계가 성립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파견 노동자라든가 지회라든가 뭐 이런 하청업체가 원청에 가서 어떤 쟁의 행위를 한다든가 현행 노조법에 의하면 이거 다 불법입니다. 근로관계가 직접적으로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절차,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노조원들 과반수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을 해야 되고 네. 그걸 거치더라도 쟁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신고를 한 다음에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네. 이런 걸 다 했는데 사업자가 네.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화의 조치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네. 그것도 폭력 또는 파괴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 네. 그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 쟁의 행위입니다. 그 적법한 걸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르면 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안 되고 아하. 손해배상도 못 합니다. 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네. 이것들을 다 지키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딘가에는 반드시 구멍이 있는 거고. 아, 그렇죠. 근데 뚫고 이거를 들어가려면 다 전부 그 지금 위법하다라고 해가지고 엄단하다 한다. 있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보도 자료의 내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근로삼권에 대한 헌법적 고려 외에도 네. 근로자의 개별적 참여 정도라든가 쟁의 행위의 경위, 사용자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손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지, 각각의 행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겠다, 배상하지 않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정치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방어할 수도 없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손해배상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들어오죠. 아. 일단 민법에는 공동 불법 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형사상 불법 행위보다 민법상 불법 행위가 훨씬 범위가 넓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정당 방위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동정범, 교사범, 네. 방조범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교사는 뭐 시킨 거예요. 석탁석탁 뭐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지 않고. 그렇죠. 네. 방조범은 옆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본 거예요. 놔둔 거죠. 네. 그러니까 참여의 정도가 공동정범보다는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형사상으로는 처벌 정도가 다릅니다. 본범에 비해서 정범에 비해서. 그런데 민사상으로 공동범에 해당되면은 다 같이 책임을 집니다.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경중을 떠나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진정 연대라고 하는데 네. 교사나 방조만 돼도 네.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그럼 사용자 측에서는 이용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용자 측에서 20억의 손해배상을 4명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4명이 누구 하나가 다 같이 20억을 갚거나 아니면 4명이서 같이 20억을 갚거나 하여튼 간에 20억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못 만들면요? 못 만들면 강제집행 들어가는 거죠. 그럼 쫓겨나는 건가요? 집에서? 뭐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근데 이제 뭐 압류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나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는 폭력 집회, 폭력 쟁의 행위, 파괴적인 그런 쟁의 행위 이런 걸 막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방금 말씀드린 현행 노동조합법에 비추었을 때 근로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용자도 그러한 최종적인 어떤 갈등 상황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같이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다 법으로 풀려고 하면 법으로 그게 풀어지나? 지금까지 보면은 법이 잘 풀었던 경험이 있었나?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이 법에서 규정한 권리의 발생 요건이나 그 효과를 지금 이번 판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없다라고 선언한 판결이 아니에요. 권리는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너무 과하다는데. 그러나 그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원에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손해배상의 근본 원리는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극한으로 한 특정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손해배상에서 원래 예정하고 있던 그런 원리가 아니다 이거죠. 균등하게 어떤 손해에 대해서 서로 책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겠네요. 어려운데 법원에서도 이러한 요건과 효과, 범위를 엄격하게 보면 볼수록 네. 사람들이 법원으로 달려들지 않게 되죠. 달려들기 전에 한번 생각하게 되죠. 아니 청구해봐야 결국은 이게 지금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거죠. 청구했더니 돈이 안 나오더라. 그럼 청구 안 하죠. 좀 더 대화하죠. 빨리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죠. 간에 서로 대화하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노란봉투법은 시급하게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죠. 지금 이 판결을 놓고도 사용자 단체에서는 뭐 불법 파업을 해도 그러면 손해배상도 못 한다는 얘기냐. 우리 사용자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불법 파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봐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보면은 불법 파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엄단의 필요성도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모든 쟁의 행위는 대부분 불법하다. 이렇게 단정 지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엄단의 필요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이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크게 보셔야죠. 네. 그 어떤 개별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불법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그것이 갖는 사회 경제적인 의미를 보셔야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노란봉투법은 우리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취지를 좀 알고 되도록이면 서로 간의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너무 극한까지 가지 않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나오게 된 법이 아닌가. 예. 그리고 노동자도 보호하고 사용자도 좀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누군가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딱 나눠놓고 네. 근로자를 편드는 법 아니면 사용자를 편드는 법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향후에 어떻게 돼 갈지 또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또 달라진 점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돋보기 시간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